자, 지금 주택임대차 가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중에서 최우선 변제까지 진행했는데 이제 치우지 말고 왜 같이 가는가 하면 상가하고 비교하는 문제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를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주택과 차이 나는 부분이 상가에서는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하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120페이지 다섯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상가든 주택이든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은 그림부터 먼저 보고 법조문을 보도록 합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임차권을 등기하는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아주 독특합니다. 자, 제목을 강조하는 이유, 임차권이라는 것은 채권입니다. 채권은 원래 등기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돼 있다? 임차권을 등기하는데 명령에 의해서 하겠다. 이렇게 돌았습니다. 무슨 취지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림 그리지 말고 봅니다. 집주인이 갑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을이라고 치고 보증금 5천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 받고 이사 나가면 되겠죠. 또 이 임차인이 지방으로 정건도 발령도 났습니다. 자, 그러면 기간이 끝났으니까 보증금 받고 지방으로 발령 났으니까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돈을 안 내줍니다. 보증금 왜 안 내줄까요? 했죠. 돈이 없어서, 내주기 싫어서, 아니면 네가 방 놓고 나가시오 등등 보증금을 안 내줍니다. 여러분이 임차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직장이 급하니까 직장 따라 먼저 이사부터 갑니다. 이사부터 갔다가 다음 주 일요일쯤 와서 보증금 달라고 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이사 가는 순간 뭐가 깨집니까? 대항력이 날아갑니다. 지금 이 사람이 보증금을 안 내주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됐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대항력을 포기하면 이제 앞으로 보증금은 더 멀어지잖아 지금, 그죠? 자, 이사도 못 가, 발령은 났어, 보증금은 안 내주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제도를 만듭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임차권이라는 권리를 등기해 주세요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딱 일어납니다. 그래서 임차권을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해놓고 이사를 가더라도 그 사람의 뭐는 인정해 주겠다, 대항력은 유지해 주겠다 라는 제도를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그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제도를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 합니다. 지금 그림으로 다 설명했습니다. 법조문으로 봅니다. 1번, 임대차가 끝난 후, 여기서 중요한 거 끝난 후에 동그라미. 그러니까 임대 기간 중에 내가 지방으로 발령 났으니까 나 등기하고 가겠어, 이런 말은 없어요. 반드시 끝난 후가 시험에서 잡아야 돼.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을 등기해 주세요 라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면 2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뭐를 취득한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이 임차인이 살고 있을 때 전입신고 이런 거 안 했어요. 전입신고 안 했으면 대항력이 없이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등기를 딱 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대항력과 뭐도 인정해준다. 확정일자 찍은 우선변제권도 인정해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만 별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며 임차권 등기 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자, 상실하더라도 밑줄 긋고 이사를 나가더라도 이 말이에요, 그죠? 이사를 나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표현을 익히셔야 됩니다. 3번입니다. 그때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또 중요하죠. 최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다. 줄 닦아놓고 별표 탁 찍습니다. 자, 여기서 또 두 번째 중요한 거.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일단은 이사를 나가더라도 대항력은 인정해준다 그랬죠. 자, 대항력을 인정해주고 이사를 나갔으면 집은 비었잖아요. 빈 집에 누군가는 다시 들어오겠지.
그 사람은 뭐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는 인정하지 않는다. 시험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최우선 변제 방금 공부하셨잖아. 그죠? 소액 보증금이면 서울에서는 얼마? 1억 1000일 때 3,700까지는 최우선 해줍니다. 이런 걸 공부했는데 지금 임차권 등기가 돼 있는 주택을 이사를 나가면 그 집은 비었더라도 그 뒤에 들어오는 자는 뭐는 인정해주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최우선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랬지. 나머지 우선 변제권 등등등은 다 보고됩니다. 그래서 뭐가 안 되는가 하나를 딱 보고 계셔야 돼.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자, 그럼 왜 법을 그래 만들었습니까? 굳이 그래 묻는다면, 자, 집 주인이 보증금을 못 내준 죄는 크지만 들어오는 사람 족족 임차권 등기하고 최우선을 다 인정해줘 버리면 여기 1번 국민은행도 한 푼도 못 받는 수도 생길 수도 있다고. 그래서 두 번째부터 들어오는 자는 최우선 변제는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수업을 잘 들었다면 실전에서는 자, 오늘 어떤 아파트를 중개를 합니다. 전세로 1억 1000 이렇게 중개를 하면 당연히 개공사 등기부등본 떼가지고 이 아파트 대출은 얼마나 돼 있고 이런 권리관계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등기부를 탁 떼보니까 뭐가 돼 있다? 임차권 등기가 딱 돼 있습니다. 보기보다 자주 만납니다, 여러분들. 그럼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되죠. 앞에 있는 사람이 보증금 못 받고 이사 나갔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들어가는 당신은 뭐는 인정되지 않는다? 최우선 변제는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죠? 만약에 그런 설명을 안 해서 그 집이 경매 처분돼가지고 만약에 최우선 1억 1000만 원 미만이면 최우선 변제가 3,700까지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푼도 못 받게 되면 당연히 개공사 보고 설명 잘못해서 내가 손해봤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이런 거 내용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실전에서 중요하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중개회 실무 현장에 계실 때 등기부등본 떼보면 보기보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를 자주 만납니다. 보기보다 자주 만납니다.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앞에 있는 사람은 보증금 못 받고 나갔습니다.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들어오는 당신은 뭐 최우선 변제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대신 나머지 것들은 다 보호됩니다. 그렇게 설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려가면 당연하지만 4번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당연히 누구에게?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건 읽어드리지만 상식이죠. 자기 때문에 돈 안 내서 가지고 지금 등기하고 나가는 판에 비용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시험 지문에 다 떴던 것들입니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하는 제도도 한번 익혀보시고 6번에 내려오면 드디어 이제 기간을 보호해주는 제도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주임법의 큰 두 가지 줄기, 하나는 뭐 보증금을 보호해준다. 하나는 뭐 기간을 보호해주는데 지금부터 기간을 보호해줍니다. 동그라미 1번 내려가면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얼마로 본다? 2년으로 본다. 2년의 동그라미 옆에 별표하시기를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이 끝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때 누가 주장한다고요? 임차인이 주장하는데 설적 시험에서 임대인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별표 탁 찍었습니다. 지금 읽었던 지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집에 새 얻으러 가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 집주인이 여기 방 한 칸에 새를 살 수는 있다. 근데 우리 아들이 6개월 지나면 제대를 하니까 당신이 6개월만 살려면 들어오시오 이럽니다. 그러면 세입자인 여러분이 좋소 알았소 내 6개월만 살게 하고 들어가서는 얼마를 주장할 수 있다? 2년을 주장할 수 있다고. 임차인은 2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딱 들어보니까 이 법은 누구를 일방적으로 보호해준다? 임차인을 일방적으로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보호해주는 법을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는 뭐가 적용된다? 편면적 강행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방적으로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을 보호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문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집주인이라면 저 사람이 6개월만 살겠어 하고 들어오면 믿으면 된다 안 된다? 믿으면 안 됩니다. 다행히 6개월만 약속해서 돌아서 살고 나가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2년을 주장해버리면 2년 동안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럼 아들은 6개월 만에 제대했고 그럼 아들은 어디 자야 된다? 아들은 마당에 자야 돼. 마당에. 그렇죠. 제대한 아들 마당에 재는 수 생긴다고요.
어떤 사람은 엄마하고 자는 다 큰 놈이 또 엄마하고 자기는 뭘 엄마하고 마당에 재야 돼. 하여튼 제대한 놈은 아들 마당에 재는 수가 생기니까 이 지문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세입자라면 아, 나 6개월만 살겠어 하고 들어가 놓고는 6개월 만에 비켜줘도 되고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인은 저 사람이 6개월만 살아주면 다행인데 만약에 주장하면 2년을 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제가 이래 수업하면 쉬는 시간에 또 커피 덜덜덜 떨고 와서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덜덜덜 떨고 올 때는 중요한 질문 하겠다는 게 딱 보입니다. 벌써 와가지고 이제 자기가 세를 준 모양이지.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2층에 있는 그분을 딱 1년만 서로 살기로 특이하게다가 죽어도 막 피를 끊어 혈서를 써가지고 1년만 하겠소. 그러면 이제 이거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이래 또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주택임대차법은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 임차인이 보호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법을 다 만들고 마지막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렇게 탁 해놨어. 그러니까 막 특이하게 아니라 혈서를 적더라도 1년 만에 나가주면 다행이고 2년을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장한다고요? 임차인이. 그지? 그래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이를 뭐라 부른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말을 익혀 놓으셔야 돼요. 뭐 혈서를 쓰더라도 똑같아. 1년만 나가도 되고 자기가 뭐 약손들이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올라갑니다. 2번 법정갱신입니다. 자, 그러면 기간을 2년으로 본다 그랬는데 동그라미 1번 올라가서 임대인이 누구지요? 집주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월부터 1월 사이에 그 줄 닦아놓고 갈로 이렇게 잘 들어옵니다. 6월부터 1월 줄 꺼놓고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2번에는 2번이 아니고 바로 밑에 임차인은 이래 나가잖아요. 아까는 임대인이었고 임차인은 줄 꺼놓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월 전 줄 꺼놓고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번 법정 갱신된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역시 얼마로 본다? 2년으로 봅니다. 다시 2년의 동그라미. 다만 2개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그 밖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3번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누가 언제든지요? 임차인은 이걸 잘 봐야 돼. 임대인이 아니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지금 읽었는 것들이 전부 다 뭐다? 법정갱신이다. 이걸 갈로 익힌 문제로 들어오는데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쫙 읽어드렸으니까 자, 주택임대차는 기본적으로 몇 년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기본적으로 2년을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잖아요. 주택임대차는. 그런데 집주인, 임대인은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세입자인 임차인은 끝나기 1개월 전까지는 서로가 통지를 해야 돼요. 임대인은 이렇게 했죠. 자, 이번에 기간이 끝나면 계속 있을래요? 나갈래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그리고 만약에 계속 있게 되면 보증금은 한 500도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겠지. 그 임대인은 그때까지 해야 되고 세입자는 언제까지? 끝나기 한 달 전까지는 나는 이사 나갑니다. 아니면 더 있고 싶습니다. 서로가 통지를 해야 된다고. 근데 둘 다 말이 없습니다. 왜 말이 없을까요? 둘 다 말이 없어. 입이 무거웠어. 그죠? 둘 다 말없이 입이 무거워서 연장이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 묵시적 갱신이래 부른다고. 말없이 연장되었다. 그죠? 그거를 다른 말로는 뭐라 부른다? 법정갱신. 같은 말이에요. 묵시적 법정갱신이 일어나고 그때는 기간은 얼마로 본다? 똑같이 동일한 조건 2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더 재밌는 것. 그런데 임차인은 이렇게 연장이 되더라도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거를 임대인은 이렇게 들어오면 틀려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그만두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주장하면서 나 보증금 당장 돌려주시오. 이러면 집주인도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효력은 얼마?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은 발생한다. 그런데 임차인은 자기는 2달의 차임은 밀려놓고 2달치 월세는 밀려놓고 이런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여기까지를 뭐라 부른다고요?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된다 그죠? 자기는 2달치 월세는 밀려놓고 이런 권리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까지가 법정갱신입니다. 내려갑니다. 3번 차임의 정감 청구권입니다. 자, 차임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느냐 하니까 동그라미 1번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약정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두째 줄입니다.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될 때는 정액의 경우에는 정액에 동그라미 하셔야 됩니다. 시험이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정감의 경우에는 이러면 틀려요. 정액의 경우에는 그게 무슨 말이죠? 올리고자 할 때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0분의 1을 5%라 그래요. 그때 보증금의 정액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로는 다시 할 수는 없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고 또 오해를 많이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시다. 세입자가 2년 동안 살 수 있다 그랬죠. 보증금 1억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1억에 살고 있고 2년간 약속했는데 이제 끝났어요. 끝나면 건물주인은 집주인은 끝나기 6월부터 1개월 사이에 세입자는 1개월 전에 통지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통지를 안 하면 저절로 연장된 것으로 보는데 이때 이제 보증금을 얼마를 올릴 수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지금 했잖아요. 정액의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정액은 얼마? 5%를 올릴 수는 없다.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러면 1억에 대해서 5%면 얼마일까요? 보증금 1억에 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500이죠. 근데 그 500을 기간 중에 올렸을 때는 5%지 기간이 끝나고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런 예를 들어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그죠? 지하철에 낮 시간에 타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졸고 있었는데 그죠? 앞에 두 분이 중개사 공부하신 것 같아. 근데 중간에 하다가 탈락했는 걸 알 수 있어요. 탈락 안 했으면 다 알 건데 두 분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내 동생이 지금 광명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 1억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 1억에 기간이 끝나니까 집주인이 5천만 원을 더 올려달래. 그래서 1억에 살고 있는데 5천만 원 더 올려달라. 금액이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졸고 있으면서 들으니까 앞에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그분이 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올릴 때는 5%까지만 올릴 수 있으니까 500만 올려주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질문하는 분이 야 그런 법도 있나 다행이네 하는데 속으로 아 중개사 공부하다가 탈락했다. 이걸 알 수 있다고 해요. 계속 다 들었으면 내용은 알 텐데 중간에 탈락하면 그까지밖에 모른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올릴 때는 20분의 1이지만 20분의 1이 적용 안 되는 걸 한번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2번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요. 이거 동그라미 2번. 이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을 하거나 재계약 앞에 1번 답니다. 번호 1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 합의가 있다면 합의 앞에 2번 정액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뭐다? 판례 옆에 딱 적어놨죠. 93. 그래서 봐요. 지금 기간 중에는 경제사정이 IMF가 와가지고 급격하게 변했다. 그럴 때는 5%를 적용할 수 있지만 기간이 끝나고는 20분의 1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료되고 재계약을 하거나 2번 당사자 합의로 올릴 때는 이 5%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이건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도 중개사 공부하다 탈락했다는 거 왜 아는가 하면 이 부분은 이야기를 못하는 거 보면 중간에 탈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죠. 자 다시 올릴 때는 몇 프로까지? 5%까지 올릴 수 있으나 이 5%가 적용 안 되는 게 두 군데가 있다고. 첫째 재계약을 하거나 당사자 합의 시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 원래 이거 계산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되는 금액의 다음 중 낮은 비율에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다. 낮은의 동그라미, 낮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요? 기억, 연일할. 연일할을 다른 말로는 10% 그래요. 10%. 니은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3.5%를 더한 비율, 더한의 동그라미. 이 더한 비율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자, 지금 법조문은 알려드렸고 실전으로 한번 봅시다. 실무적으로. 지금 밖에 나가니까 그죠? 지금 보증금 1억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증금 1억 받아서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몇 푼 안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부터 보증금은
7천만 원으로 내리고 월세를 나머지 3천만 원을 월세로 좀 주시오. 이런 경우가 있다 없다? 많다. 요즘은 월세로 가는 세월이잖아. 그죠? 다시 얼마예요? 보증금 1억에 살고 있는데 이제 보증금은 7천으로 내리고 나머지 3천에 대해서는 월세로 좀 주시오. 이를 뭐라 부른다? 월차임의 전환. 그래요. 그래 될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받지 말고 법대로 연 10%가 1할입니다. 두 번째, 기준금리 더하기 3.5% 중 낮은 것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받아라 이 말이에요. 연 얼마? 10%. 기준금리 더하기 3.5%를 낮은 금리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렇게 지금 법조문이 되어 있고 계산 문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보증금 1억을 보증금 7천으로 하고 월세 3천을 월세로 받아라. 그럼 어떻게 받느냐? 3천만 원에 대해서 연 10% 하면 300만 원 나오죠. 요게 월이잖아요. 월. 그러니까 나누기 12를 해야지. 요게 연 10%잖아. 그죠? 나누기 12를 해야 월이 나오죠. 지금 300만 원 나누기 12 한번 해봐요. 얼마인가? 25만 원쯤 될 겁니다. 25만 원. 자, 다시 이번에는 3천만 원에 대해서 기준금리 더하기 3.5인데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일까요? 모르시죠? 왜? 석 달마다 한 번씩 발표해요. 여러분 뉴스 시간에 보면 석 달마다 기준금리를 뭐 0.5% 동결했다 뭐 어쩌고 이런 뉴스가 석 달마다 나와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석 달마다 발표하니까 여러분이 암기해야 될 필요가 없죠. 시험에서는 몇 프로로 하자 이렇게 줄 거예요. 주는 대로 따라가면 된다고. 자, 우리끼리 기준금리를 3.5로 합시다. 3.5? 그럼 계산하기 좋나? 2.5 합시다. 2.5 하면 6 되네. 됐다. 그래. 2.5로 합시다. 기준금리는 석 달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은 숫자는 암기할 필요 없고, 그래서 주는 대로 가면 되는데, 기준금리를 우리끼리는 2.5로 하자. 그럼 2.5 더하기 3.5면 얼마? 6%죠.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6%를 초과할 수는 없다. 3, 6, 18, 180만 원 맞죠? 나누기 12를 해야 월이 되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15만 원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초과 금리를, 낮은 금리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얼마로 받아라? 15만 원 받아라. 지금 이야기를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필기한다고 정신없는 사람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필기 자꾸 하지 말고. 자, 보증금 1억을 전부 월세로 주시오. 그럴 수도 있다 없다? 있겠지. 어떻게 계산한다? 1억 곱하기 10% 하면 1,000만 원 나오겠죠. 나누기 12 하면 숫자가 얼마 나올 겁니다. 그 다음 1억 곱하기 6% 하면 얼마? 600만 원 나오겠지. 나누기 12 하면 어떤 숫자가 나오겠죠. 중에서 낮은 금리로 해라. 계산하는데 어려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됐죠. 원래 이거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바뀐 지가 3년쯤 됐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월 차임의 전환은 한번 들어올 때가 돼 간다. 이렇게 느낌을 딱 가지셔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임차권의 성계라는 단원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게 성계 동그라미 딱 해놓고 왜 성계를 동그라미 시키는가 하면 상속이라고 안 그랬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성계라는 개념을 익히셔야 되는데 1번 임차인이 세입자죠.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자, 자, 사실상 혼인관계자에 줄 거놓고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성계한다 그랬습니다. 상속이 아닙니다. 자, 그래 그놓고 주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아까 우리 이래 출발했죠. 대항력을 설명하려고 임대인 값, 임차인이 누구? 그죠? 보증금 얼마? 1억에 2년간 삽니다. 이랬지만 이라니까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 2얼씩시다 합시다. 이름을 넣읍시다. 임차인 누구라고요? 2얼씩이 하고 그 다음에 임대인 값하고 계약을 했는데 살고 있는 기간 동안에 2얼씩시 임차인이 사망하는 수가 있다 없다? 임차인이 사망할 수가 있죠. 왜 사망했죠? 숨을 안 쉬니까 혹은 뭐 독침에 맞았으니까 사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가 있습니다. 뭐 마누라라고 합시다. 배우자가 있는데 이 배우자는 보증금 1억을 받을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거를 뭐라 그런다? 상속이라고 불러요.
상식적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야, 남편하고 계약했으니까 당신은 길바닥에 나가시오. 이거 웃기는 소리잖아, 그죠? 배우자가 뭐 한다? 상속받으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말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상속하면 되니까. 다시. 이월 시기가 임차인인데, 살고 있는 사람이 자식하고 사는 수가 있다, 없다? 많죠? 자식하고 살 때 계약은 누가 했다? 아버지 이름으로 임차인이 이월 시기예요. 했는데, 이월 시기가 기간 중에 사망하는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보증금을 누가 받으면 된다? 자식이 받으면 되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상속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상속이면 이야기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근데 지금 법조문이 뭐라고요? 임차권을 승계한다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요. 승계에 동그라미 한 이유, 이 말이죠. 이월 시기가 살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니고 사실상 혼인관계자에 있는 자입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자면 혼인신고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 그러면 우리 외형적으로 보면 동거인이에요, 동거인. 그죠? 그럼 실질적으로 남이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임차인이 사망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도록 법을 해놨어요. 그래서 임차권을 무한다, 승계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 상속이 아니고. 이렇게 해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두 사람이 그죠? 살고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너는 보증금도 한 푼 못 받고 당장 길바닥에 나가야 된다. 우리나라가 완전 IS 같은 국가 돼버린다고. 이해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주거를 안전하기 위해서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승계하도록 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상속이라는 말을 안 한다고. 사실상 혼인관계자. 두 번째, 이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이 만약에 있었는데 같이 살고 있으면 상속돼버리면 끝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이 자식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이제는 이촌인의 혈족과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공동으로 승계해라. 이 순서를 두 개를 준다고. 두 번째 순서. 그 다음 마지막. 이 사실상 혼인관계자가 보증금 1억을 포기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기할 일이 있습니다. 이월 시기가 살았을 때 집주인한테 부채가 빚이 5억이 있었다면 자, 상속이나 승계는 권리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의무도 가져가야 돼요. 그럼 빚이 5억이 있었다면 이거 승계시켜버리면 이 사실상 혼인관계자 얼마 더 내놔야 된다? 4억도 줘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포기하겠다라는 포기할 권리도 줍니다. 아주 법이 아기자기하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주택임대차는. 자, 지금 말로 다 설명했는데 4번, 1번 임차인, 우리 지금 그림에서 이월 시기가 이 말이죠. 상속권자 없이 사망하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가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이게 1순위. 2번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 즉 이월 시기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면, 공동생활하고 있으면 상속시켜버리면 된다 그랬잖아, 그죠? 아니하다면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이촌인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한다. 권리와 의무를. 3번 포기하죠. 임차인, 즉 이월 시기가 사망한 후 얼마 내로? 1개월 내로 1개월의 동그라미. 승계 대상자가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는다.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준다. 굉장히 잘 만들었고, 마지막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 채무는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합니다. 그러니까 채권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뭐도 가져가야 된다? 채무도 승계합니다. 채무도 승계하니까 뭐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주겠다. 지금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 1, 2, 3, 4의 법 지문이 상당히 시험에 잘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거기서 뭐를 놓치면 안 되는가 하면 그 4번 제목이, 큰 4번이 뭐죠? 주택 임차권의 승계지. 상가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이게. 제목을 잘 잡고 계셔야 돼. 살림 사는 집에 대해서 이런 승계 제도를 만들었지, 점포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목부터 잘 봐야 돼. 주택 임차권의 승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합리적이다, 이런 느낌도 가지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긴 시간에 걸쳐서 오늘 주택임대차를 여러분 처음으로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 보신 겁니다. 대항력부터 이제 지금부터 이어지는 상가 임대차는 차이 나는 부분을 위주로 공부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들을 하고 차이 나는 게 뭐냐? 그래서 넘어가면 자, 122페이지 7번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는 제목만 줄 딱 것이고, 자,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에 분쟁이 생깁니다. 어떤 거 생깁니까? 자, 여러분
내가 아파트 세를 줬어요. 근데 세입자가 전화가 오기를 수도 꼭지가 고장 났는데 고쳐주시오 이럽니다. 여러분 집주인 입장에서 그거 고쳐줘야 된다, 자기들이 고쳐야 된다. 애매하지 않습니까? 수도 꼭지 정도야 까지 하나 고치는 거에 막 경비도 별로 안 들지만 보일러가 고장 났다. 그래 되면 사정 달라집니다. 몇백만 원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 이거를 세입자가 해야 되느냐, 집주인이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수가 많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조정해주는 기관이 생겼어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그죠?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밑에 궁금한 사람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는데 필요하겠죠. 그 세를 줬는데 세입자가 싱크대를 부쉈답니다. 애기가 막 장난치다가. 그거 세입자가 고쳐야 된다, 집주인이 고쳐줘야 된다. 애매한 게 많아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도배에 막 크레용을 막 락스를 막 했다랍니다. 이거 지금 세입자가 고쳐야 된다, 집주인이 고쳐야 된다. 그런 것들을 조정해주는 기관, 그거를 뭐라 부른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다. 됐고. 자, 오른쪽 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목만 가지고 두 개를 묻습니다. 뭐를 보호해주는 법입니까? 상가에 대해서 보호해줍니다. 누구를? 임차인을. 임차인의 무엇을? 보증금과 기간을 보호해주는데 여기는 기간이 좀 더 치우칩니다. 어쨌든 간에 상가입니다. 자, 그리고는 물어봐야 됩니다. 상가 건물인데 상가가 뭘까요? 물어봐야지. 상가가 뭘까요? 아, 영업하는 집. 상가가 뭘까요? 응? 뭐라고요? 내 영업하는 집. 자기 영업하는 거. 남의 영업하는 곳은 안 되고. 남의 영업하는 거. 보편적으로 그죠? 지금 상가 임대차 탁 출발하면서 상가가 뭘까요? 하면 영업하는 곳, 장사하는 집,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답해요. 틀려요. 그래서 물은 거예요. 장사하거나 영업하는 집이라 하면 안 되고 법에서는 상가를 이런 걸로 정하는 거예요. 동그라미 1번 줄 거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 되는, 이 말이 들어가야 돼. 사업자 등록이 되는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해 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초등학교 문방구, 초등학교 정문 앞에 오뎅집 이런 거 포장마차 있는 거 보셨죠?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거 이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장사하고 있어도 안 된다고, 영업해도. 그거 초등학교 앞에 그 오뎅집 하면서 무슨 사업자 등록까지 했을 거라고는 거의 볼 수 없죠. 사업자 등록한다는 말은 세금 낸다는 뜻이에요. 세금. 우리가 생각해도 그렇잖아. 포장마차 쳐놓고 사업자 등록증 걸어놨는 사람 거의 못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런 것은 장사한다고 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상가라는 것은 뭐가 돼 있어야 된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돼. 그거부터 딱 잡으셔야 돼. 그럼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절 같은 데 가면 그걸 뭐라 하죠? 종무소 그러죠. 쌀도 사고 뭐 초도 사고 이런 데 보셨나요? 그 영업행위 하잖아. 쌀도 사고 초도 팔고 하잖아. 그죠? 그거 이 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 종교단체는 전부 사업자 등록 안 해요. 면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대문 상가 이런 데 가보셨죠? 시장에 얼마나 큰 상가들이 많아요. 거기 상인들이 회의하는 상가 연합회 이런 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돼. 사업자 등록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그죠?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것을 뭐라 부른다? 상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아까 주택임대차는 해당 사항이 없지만 살림만 살면 보호해줍니다를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상가는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다음 보증금이 들어갈 때만 보호해줘요. 그 보증금이 얼만데 하니까 표가 탁 들어오죠. 표 밑에 칸이 현재죠. 2019년 4월 2일 찾았나요? 밑에다가 현재 적어놔야 돼요. 그 현재는 서울은 얼마? 9억.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상가와 주택이 다른 거기 때문에. 서울은 얼마라고요? 9억 이하일 때만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가 만약에 20억이다. 뭐 보증금이. 그러면 이 법이 적용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상가는 서울은 9억. 수도권은 얼마예요? 수도권은 6억 9천, 6.9억. 그 다음에 광역시는 얼마? 5억 4천. 광역시 5억 4천, 5.4억. 나머지 기타 지역은 얼마? 2억 7천이죠. 기타. 3억 7천요. 기타는 3.7억일 때만 보호받겠다. 이게 언제부터 보호받는다고요? 2019년 4월 2일. 올해 4월 달이다. 그죠? 아직 12월 안 지났잖아. 그죠? 한 6개월 됐다. 그죠? 그래서 이거 원래 10월 달 시험 칠 때는 이거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했는데 희한하게 이 부분은 피해 갔어요. 이거 원래 시험 치기 직전에 바뀐 거잖아. 4월 달이면. 그죠? 나올 가능성이 높았는데 원래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은 더 중요해요. 그러면
다행히 이게 원래 시험에서 걸었으면 뭐 이거 그런 걸 내년에 또 2번씩이나 걸어야 될 이유는 없는데 바뀐데도 아직도 안 나왔다고. 그럼 여러분한테는 조심하셔야 된다고 이거. 다른 거는 몰라도 뭐는 기억해야 된다. 서울 거는 기억해놔야 돼요. 서울은 얼마? 9억 이하일 때만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 주택임대차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예요. 주택임대차는 보증금이 얼마일 때만 보호받는다라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살림만 살면 보호받는다 그랬어요. 주택은 무허가 건물이든 뭐 미등기 건물이든 살림만 살면 보호합니다. 우리 공부를 했다고요. 타워 팔레스 그죠? 강남의 타워 팔레스에 아파트 한 채가 한 50억 해요. 한 60억 좀 한다던데 60억짜리 있어요. 타워 팔레스 뭐 1단지 2단지 뭐 이래 있는데 한 아파트 가격이 60억 한데 그러면 전세 사는 사람은 한 20억에 살 거예요. 나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20억에 타워 팔레스 사는 사람은 좀 전에 우리가 공부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질문. 보증금 20억에 사는 사람은 주택임대차가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주택은 보증금의 기준이 없다 그랬잖아요. 살림만 살면 해준다 그랬잖아. 그죠? 좀 더 세게 갑니다. 70억에 전세 사는 사람은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됩니다. 보증금을 안 따진다니까. 주택은 살림만 살면 보호해주는데 70억 좀 사는 사람은 뭐는 안 될까요? 최우선 변제는 안 되겠지. 서울에서 1억 1,000을 넘었으니까. 그죠? 이건 안 되더라도 다른 건 다 보호되는 거예요. 주택임차권의 성계, 확정일자 찍으면 우선 변제권, 차임의 정감, 전부 다 보호됩니다. 주택은 살림만 살면 보호된다고. 근데 상가는 아니라고. 사업자 등록을 했더라도 보증금이 서울은 얼마? 9억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거 개념을 잡으셔야 돼. 상가와 주택의 가장 큰 차이예요. 숫자도 좀 기억해요. 서울 거는 얼마? 9억. 그래서 그런 표가 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표 바로 밑에 동그라미 2번. 각 지역별 월 차임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다음 내용만 적용한다. 그 초과하는 임대차 찾았습니까? 초과하는 임대차 동그라미 딱 해놓고 별표 탁 찍으셔야 돼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상가는 서울에서는 9억 이하일 때만 보호받는 거예요. 근데 9억 이하일 때만 보호를 받는데 다음 것들은 초과하더라도 인정해 주겠다 이랬다고. 됐죠? 초과의 동그라미. 자, 1번 대항력에 체크표 탁탁 하고 이제 시험 때까지 암기하셔야 돼요. 대항력, 갱신요구권, 갱신의 특례, 3번 권리금의 보호, 4번, 5번이죠. 3기 차임에 대한 해지, 마지막 표준계약서는 초과하더라도 인정해준다. 요것들이 시험용으로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넘어갔어. 이제 드디어 똑같이 갑니다. 2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우리 대항력 참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지만 2번에 1번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뭐를 하면 건물을 인도받고 여기 봐요. 원래 주택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라 그랬잖아. 그죠? 근데 상가는 뭐 건물을 인도받고 그건 이사라고 이야기 안 해요. 상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도받고 뭐를 하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누구에 대해서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3자에 동그라미 놓고 오늘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 3자가 누군지.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대항력. 대항력이 있어야만 뭐가 시작된다니까요. 자, 대항력을 갖춘 자가 동그라미 2번 갖추고 이번에 줄 거야 되죠. 관할 세무서장에 줄 닦고 놓고 뭐를 받으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뭐가 있다? 우선변제권. 자, 다시 주택은 확정일자 어디서 받았죠? 읍면동사무소, 등기소, 공정인사무소 이런 거 들으셨죠? 근데 상가는 어디서 받죠? 관할세무서. 그럼 그거 시험에 나온다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때 동그라미 2번에 둘째 줄 끝에 보면 후순위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합니다. 똑같습니다. 주택하고 봐요. 우선변제권은 뭐 대항력을 갖춘 자가 확정일자를 찍으면 후순위에 우선한다. 아까 했던 거 다시 복습하시고 내려가면 3번 금융기관의 또 줄 거야 되죠. 우선변제권의 성계. 아까 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왜 성계하도록 해줬죠?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낮추려고 성계를 해주는데 성계에서 알아야 될 것 기역, 니은 딱 보니까 전부 1금융권만 해당된다. 그죠? 마을공고나 신협 이런 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똑같으니까 빠르게 가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그대로예요. 똑같습니다. 4번 소액임차인의 범위입니다. 자, 소액임차인 여기 돌았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 뭔데? 주목합니까? 최우선 변제권은 대항력에다가 소액보증금이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먼저 해주는데, 자, 주택에서 소액은 암기하라 그랬죠. 서울은 얼마? 1억 1000 이하일 때 3700까지 최우선 해준다 그랬잖아요. 상가도 있다니까요. 상가 4번에 1번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누구보다도 다른 담보물권하고 똑같습니다. 다른 애 동그라미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고,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의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말 바로 밑에 2번 주택하고 똑같죠.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건물 가액의 얼마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2분의 1의 범위. 주목합니다. 아까 주택 있죠? 주택을 기준으로. 자, 서울에서는 여기에 있을 때 보고를 받는데 얼마의 범위 내에서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해 준다. 그 최우선 변제는 무조건 똑같아요. 주택이든 상가든 2분의 1의 범위. 왜 그렇게 만들었다 그랬죠? 금융기관을 보호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악용해서 들어오는 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낙찰 금액의 얼마 범위 내에서만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해 줍니다. 또 오른쪽 갑니다. 125페이지 상단에 최우선 변제 표 있죠? 표 그거 크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또 이런 거 시험을 내는 놈은 좀 나쁜 놈이고, 이게 언젠가면 2014년 1월 1일 돼 있죠? 그럼 지금부터 5, 6년 전에 이 숫자잖아. 그죠? 이런 거 가지고 지금 5, 6년 전에 나왔는 걸 지금 이번 시험에 내야 될 이유가 크게 없다고. 근데도 가끔씩 내는 사람 있어요. 출제자. 집안에 우한 있는 사람 있어요. 100점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100점 안 주려고. 그래, 이런 것까지 다 암기해가면서 그래 해야 될 필요는 없다. 상가에도 뭐가 있다? 최우선 변제가 있다. 이 정도를 알고 가시는 거예요. 내려가면 5번 기간입니다. 자, 기간. 주택은 아까 얼마였죠? 무조건 2년이었죠. 상가는 얼마지요? 1년. 그 차이죠. 1번, 5번에 1번, 동그라미 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얼마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그게 주택하고 차이점. 또 다만 별표 찍어놓고 임차인은 이렇게 나갑니다. 이걸 임대인 하면 틀려요. 임차인은 1년 미만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아까 설명도 다 됐는 거죠. 상가는 1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번입니다. 갱신요구권 별표 팍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의 또 상가와 다른 차이의 가장 큰 차이, 갱신요구권이 적용됩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택에는 없는 상가에는 갱신요구권이 있고, 갱신요구권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게 서울에 있는 주택, 상가입니다. 이번에는 임대인이 갑이고 세입자가 을입니다. 임차인이 이 점포를 얻어서 뭐 할 거다? 호프집을 할 겁니다. 여러분, 호프집은 상가다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보증금 9억으로 한다 칩시다. 서울에서는 보증금 9억이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죠. 그런데 자, 임대인 누구, 임차인 누구, 을 사이에 점포를 얻어서 호프집을 강남에 사는데 기간은 얼마로 본다 그랬죠? 1년으로 본다고. 1년. 자, 그러면 여러분 보다시피 임차인은 이런 상가에 호프집을 하려면 최소한 권리금, 시설비 이런 것도 좀 많이 들어가겠죠. 공사 잘하는 사람은 몇 억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공사비가. 그런데 얼마나 본다? 1년으로 본다. 그럼 1년 만에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시오. 이래버리면 임차인이 피해가 클 것이라는 느낌이 오죠. 그래서 상가는 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2, 3, 4, 5, 6, 7, 8, 9, 10년 동안 내가 더 있고 싶다를 뭐라 부른다? 갱신 요구권이라 그럽니다. 이런 게 주택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상가니까 이런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원래는 얼마였다? 5년이었어요. 근데 5년인데 서울 족발집 사건 그것 때문에 요란해져 가지고 이번 국회에서 바쁘게 바꾼 게 몇 년? 5년으로 더 연장했어요. 족발집 사건 아세요? 대충 들으셨죠? 그 동네 장사가 잘 안 됐어. 근데 자기들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한 3년 동안에 해가지고 이제 겨우 상권이 살아나가지고 이제 좀 수익이 발생하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야, 월세 300이 너무 싸다. 월세 1000으로 올려주시오. 이런 거에 한 3배. 그죠? 그래서 족발집 주인도 칼 들고 가서 막 싸우고 있는 게 난리 났었어요. 거기 족발집 사건이에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래서 갑자기 바쁘게 바꿨어요. 이거를. 얼마로? 10년으로. 이렇게 바꾸면 세입자는 좀 유리해졌죠. 누구는 불리할까요? 임대인은 또 서글프죠. 세 한 번 주고 10년 동안은 자기들한테 꽉 묶여 있잖아. 그죠? 법이라는 건 항상 하나가 좋으면 하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자, 어쨌든 간에 개념은 잡았죠. 2번에 1번.
임대인이 누구죠? 집주인은 임차인이 기간 만료 6월부터 1일 사이에 행하는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다. 그죠? 다만 다음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는 있다. 그래서 밑에 박스 기억부터 이형까지를 이렇게 묶어서 옆에다가 거절 사유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 원래는 거절할 수 없는데 다음 사유가 8개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 근데 그게 지극히 상식이에요. 그 상식을 어떤 분은 막 앞머리 따가지고 외우자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에이, 외우면 뭐 암기 코드까지 할 게 따로 있지. 그죠? 한번 물어보면 그 8가지 중에 이런 겁니다. 임차인이 누군지 아시죠? 세입자가 석 달치 월세는 밀렸다. 그러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런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 10년 동안 있을 수 있는데 자기는 석 달치 월세는 밀려놓고 나는 10년을 있고 싶다. 이런 건 없다고. 안 되는 사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집주인이라고 생각해봐요. 두 번째 보시면 임차인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대요. 들어올 때는 문방구 할게 하고 들어놓고는 가보니까 뭐 하고 있더라? 바다 이야기 이런 걸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이야기가 뭘까요? 오락실한 분은 가보신 분이고 바다에 횟집에 막 칼 막 썰고 있는 거래 지금 그죠? 처음에 뭐 한다 그랬다? 문방구 학교 해놓고 들어놓고는 바다 이야기 이런 게 뭐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다? 그러면 거절, 상식적인 이야기를 쫙 적어놨어요. 그게 만약에 점포가 불타고 없어졌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거절할 수 있지. 불타고 없어졌는데 잿더미 앉아가지고 나는 10년을 있고 싶다 이런 말은 안 된다니까 지금 그죠? 임차인이 고의 중대한 과실로 막 파손합니다. 새 살고 있으면서 내려가면서 계단 깨고 창문 깨면서 나는 10년간 있고 싶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상식적으로 읽으시면 된다고.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넘어갔어. 126페이지 상단입니다. 방금 그림으로 다 그렸지만 2번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 동그라미 전체 임대차가 얼마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그림 그렸죠? 원래는 1년으로 보는데 1년을 포함하여 몇 년의 범위 내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10년의 범위 내에서만 갱신 요구를 적용할 수 있다. 시험에 뭐라고 나올까요? 5년 이런 거 들어오면 틀려요. 그림 잘 보시고 동일한 조건으로 보고 4번 보증금과 차임입니다. 똑같죠? 동그라미 4번 차임과 보증금은 얼마를 정해갈 수 있다? 100분의 5. 100분의 5를 뭐라고 그런다? 5%를 정해갈 수는 있다. 아까 주택은 뭐라고요? 20분의 1 그랬죠. 같은 말을 꼭 이래 해 법에서. 그냥 5% 하면 편하겠구만. 이거는 100분의 5. 주택은 20분의 1. 똑같은 말이에요. 5%를 정해갈 수 있다. 법정갱신 다 똑같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큰 4번의 박스 한번 보십시오. 상가하고 주택을 비교하는데 자 차임의 정감 청구권에 대해서 변환에 대해서 박스 상가는 얼마로 돼 있죠? 연, 일할, 이푼, 니연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의 얼마 4.5를 요거는 더한이 아니고 곱한이에요. 곱한의 동그라미 비율을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지금 계산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주택은 한번 계산을 해봤다고 법조문이 어떻게 되죠? 연 10% 기준금리 더하기 3.5를 초과할 수는 없다. 낮은 걸로 하라 그랬잖아. 그죠? 요 개념을 잡았다면 상가는 연 얼마? 12%. 이거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산 문제 못 낸다고. 연 12%. 그 다음 기준금리 곱하기 4.5배를 낮은 걸로 해라. 법조문만 구분하시면 된다고요. 되겠죠? 계산 문제까지 연습할 필요는 없다. 아까 주택에서 연습해 봤으니까. 6번 임차권 등기명령 이거 기억나십니까? 임차권 등기명령은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내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사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등기하고 가더라도 뭐는 인정해준다? 대항력은 인정해주겠다라는 취지. 임차권 등기명령은 주임법하고 내용이 뭐하다? 동일하다. 똑같습니다. 7번 내려갑니다. 7번 내려가니까 권리금의 보호제도 제목만 줄 꺼놓으시고 자 항상 상가에는 여러분 제일 말썽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권리금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제 갑이 임대인이죠. 세입자 임차인이고 호프집을 한다 그랬죠. 장사가 잘 됐는 모양이지. 한 3년 4년쯤 하다가 병이라는 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깁니다. 자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데 만약에 건물 주인이 자기가 점포를 하고 싶어.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오는 행위를 뭐 하면 안 된다?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게 지금 이 주문이에요.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보증금 300에 보증금 5억에 월세가 한 300이다. 뭐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건물주인이 자기가 점포를 하고 싶거든. 그러니까 월세 1000 이렇게 올리는 행위는 방해하는 행위 맞죠? 그런 것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발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갑이 딱 보니까요. 여기 오는 병이라는 사람이 노숙자 같은 놈이 오는 거라. 보증금 5억에 월세 300으로 버닝썬을 하겠다고. 그죠? 건물주인이 딱 보니까 저 사람이 영업을 하면 내가 월세를 따박따박 못 받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뭐 할 수도 있다? 거절할 수도 있다. 법이 이래 되는데 참 웃기는 법인 거라. 그러면 탁 쳐다보는 순간 저게 월세 잘 낼까 못 낼까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 이 법이 졸렬하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만 이렇게 잡고 계시면 돼요. 시험하고 연결되는 것만 잡을 거니까. 그래서 권리금의 보호라는 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시면 근데 이런 권리금을 보호해 주는데 안 되는 것 정도는 상식적으로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128페이지 상단의 박스 밑에 보면 권리금의 적용 제외 찾았습니까? 권리금이 보호 안 되는 점포가 있어요. 이런 건 알아야 돼. 다음에 상당하는 상가 건물의 임대차는 권리금의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업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 동그라미. 대규모 점포가 뭡니까? 하니까 대형 마트, 백화점 보이시죠? 그리고 홈플러스, 이마트 이런 거예요. 그 다음 바로 밑에 준대규모 점포를 SSM 점포라 그래요. 여러분 준대규모 점포 봤나요? 롯데마트 이런 거 있잖아요. 롯데마트 준대규모 점포 이런 것들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뀐 게 뭔가 하면 다만 옆에 전통시장은 보호 규정을 적용한다. 원래는 전통시장도 보호 안 해줬어. 근데 지금은 보호되니까 이런 거를 시험용으로 잡으셔야 돼요. 또 적용 안 되는 점포 있습니다. 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동그라미 합시다. 국유재산 또는 바로 밑에 공유재산도 적용하지 않는다. 여러분 상가 점포가 국가 소유가 있을까요? 국유 또는 공유 굉장히 많습니다. 밖에 나가 보시면 지하철 지하도에 있는 상가들 쫙 보셨죠? 그거 누구하고 계약한 줄 아십니까? 서울시청 혹은 지하철 공사 이런 거 하고 계요. 그런 것들이 국가가 관리하는 상가예요. 국유, 공유. 그리고 이 대로변에 보면 옛날에는 요즘은 없지만 토큰박스 이런 거 아시죠? 토큰 팔고 하는 그런 가게 그 점포 전부 누구 거다? 국가 소유예요. 또는 서울시 소유. 이런 점포들은 권리금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해 잘 하셔야 될 것은 자기들끼리 권리금 주고받는 건 괜찮은데 이 법에서 보호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법에서 보호 안 되는 권리금이 보호 안 되는 거 이마트, 대형 마트라 그랬잖아 아까 그죠? 백화점, 그 다음에 뭐 SSM 점포, 그 다음에 국가 소유, 공유 소유는 권리금 보호가 안 돼요. 그런데 전통시장도 안 됐는데 지금은 전통시장은 보호되는 걸로 갔어요. 그리고 이런 거 시험에 잘 보라고요. 다 했습니다. 9번 줄 하나 끕시다. 시험에 한 2번 정도 계속 나옵니다. 임차인, 세입자가 차임 연체익이 3개의 차임에 달하는 때 임대인은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한 3번 정도 나왔습니다. 까지가 상가입니다. 상가를 빠르게 한 이유가 뭐죠? 주택하고 차이 나는 것만 잘 보시라 그랬습니다. 시험도 그렇게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이런 것도 있어요. 아까 주택도 뭐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목 정도만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런 걸 굳이 문제로 걸 때는 이렇게 거는 거예요.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만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X잖아. 상가도 있다니까. 그 제목 정도만 잡으시면 됩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경매해서 우리 단원의 마무리를 한번 보겠습니다.